예, 안녕하세요. 세뇌탈출 48탄입니다. 오늘은 좀 멸종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자유민주시민이 거의 멸종동물로 이렇게 취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월드컵 마케팅에서 태극기를 기피하죠. 그 마케팅 광고 이런 데서. 왜 그러냐? 우리가 태극기를 너무 열심히 흔들어서 저 멸종동물들이 흔드는 천한 물건이라고 이 광고쟁이들이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월드컵 마케팅에서 태극기 이미지를 사용을 안 한다고 합니다. 오늘 점심 먹다가 KBS인가 지상파를 보니까 이 태극기 흔드는 그런 장면이 나오면서 군가나 부르고 북한에 대한 증오심을 드러내는 사람들이라고, 북한에 대한 증오심을 드러내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럼 대량학살 전체주의 체제를 증오해야지 그럼 사랑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재밌는 건 우리가 결코 그렇게 뭐 소수가 아니거든요. 이번 선거 결과에서도 드러나듯이 유권자의 33에서 35%를 확실하게 굳히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한 블락이에요. 그러니까 여차하면은 중간 부동표 쫙 끌어오면 이쪽이 다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멸종 위기 동물이라고 거의 낙인을 찍어가지고 문화적으로 또 언론에서 완전히 몰아붙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멸종 위기가 아니라 정신문화적 멸종 위기로 몰아붙여서 그래서 실제적 멸종 위기를 만드는, 우리 길을 꺾고 우리 용기를 꺾고, 그게 저들의 아주 일관된 전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래 저들은 이 문화전쟁의 전문가들이에요. 이거를 이제 막시즘에서는 문화적 막시즘이라 그래서 cultural marxism이라 그러거든요. 원래 막시즘에서 개발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용어, 공산주의에서 개발된 개념이에요. 문화적 공산주의 운동. 이게 뭐냐면 교육, 문화, 상징, 언어, 담론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나 경찰서나 군대를 장악하고 공장을 장악하는 게 아니라 교육, 문화, 상징, 언어, 담론을 장악하는 걸 목표로 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이게 우리 급진운동권한테 1990년대 초에 엄청난 영향을 줬어요. 왜냐? 그때 소련이 망하고 나니까 이 급진운동권이 갈 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급진운동권 출신의 청년들한테 그러면 교육, 문화 이런 데를 장악해라. 이런 그 풍조가 퍼져가지고 엄청난 그런 그 하나의 흐름이 만들어졌다고 그때. 그 흐름이 이제 한 거의 30년 되니까 이제 사회를 막 잡고 흔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모욕하고 비난하기에 앞서서 그 흐름에 대항하는 우리 쪽 흐름을 우리가 제대로 안 만든 걸 부끄럽게 여겨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관,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관, 우리가 생각하는 삶, 이거를 담아내는 거를 우리가 안 만들고 그걸 장려를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선배 세대가 했던 본능적 반공 가지고 그냥 대충 때우려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쟤들이 밀고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어쨌거나 1930년대, 20년대에 이 천재적인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유럽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이 문화전쟁에 대한 이론들을 많이 정립을 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아주 얌전하게 생겼죠. 얌전하고 똑똑하게 생긴 사람인데, 여기 1917년 그림이에요. 이 사람이, 헝가리의 공산주의자인 이제 게오르기 루카치예요. 제가 언제 한번 잠깐 언급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공산주의 혁명의 에너지는 나의 나다움을 찾으려고 발버둥 치는 개인의 허무, 개인의 그 허무 속에서 발버둥 치는 개인의 심리적 에너지에서 나온다라는 얘기를 했다고요. 그게 이 사람의 대표작인 우리 시대의 리얼리즘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된 리얼리즘 인 아워 타임이라는 책의 핵심 주제예요. 따라서 이게 개인을 주목했기 때문에 에너지는 개인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혁명 에너지가. 이게 무시무시한
철학이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스탈린한테 박해받아요. 왜 그러냐면 스탈린 입장에서는 이미 혁명을 다 한 거 아니야. 소련 스탈린 입장에서 혁명 다 한 거거든요. 소련 굳히기를 해야 되는데 이놈이 자꾸 똑똑한 척하면서 개인 얘기를 하니까 이게 위험한 놈이거든. 그러니까 거의 죽일 뻔한다고요. 그 다음에 방향 바꿔가지고 입에 딱 자크 채우고 납작 엎드려서 평생 살죠. 그러니까 이 사람 책은 나중에 후기책 뭐 역사와 계급의식 뭐 이따우 책은 뭐 그런 건가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건 볼 것도 없어요. 그건 다 스탈린한테 다 저기 뭐 납작 엎드리기 시작하면서 혹은 납작 엎드린 다음에 쓴 책이고, 진짜 악마성을 가진 진짜 무시무시한 책은 그 길지 않은 우리 시대의 리얼리즘이라는 짧은 문학 비평서예요. 한 번역해 놓으면 한 200페이지, 250페이지 될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18살 때 하숙집 잘못 들어갔다가 하숙집 누나가 영어로 그 책 줘가지고 제가 영어를 잘해서 대학교 1학년 때 그걸 영어 원서로 보고 홀딱 반해갖고 막시즘에 발을 들여놨습니다. 그래서 그 악마성을 잘 압니다. 그 책의 악마성, 이 사람의 사고방식의 악마성. 또 하나 이제 스탈린과 상당히 긴장관계를 일으켰던 인물이 또 있어요. 이건 이탈리아 막시스트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꽤 많이 알려져 있죠. 왜냐면 이 사람이 문화전쟁 개념을 정립을 확실히 한 사람이니까. 안토니오 그람시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관점을 가졌냐면 이제 당시 1920년대, 30년대, 40년대 공산주의자라고 하면 코민테른을 통해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소련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섬겨야 돼요. 근데 이탈리아 공산주의자니까 내가 왜 소련 명령 섬기냐 그래서 소련 노선하고 정면으로 들이받은 거예요. 그 당시에 소련 노선은 뭐냐면 노동자와 군인이 중심이 돼가지고 혹은 빈민이 중심이 돼서 폭동을 일으켜라라는 폭동 전술이 내려왔다고요. 그걸 기동전이라 그래요. 이런 폭동을 하려면 사람들을 동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기동이라기보다 군사경으로 하면 기동인데 사실은 동원전이에요. 그러니까 War of Mobilization. 그게 mobilize라는 게 동원하다라는 뜻도 있고 또 군사용어에서는 이제 부대를 병력을 기동시키다라는 그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동전이라 그러는데 실제로는 폭동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군인과 노동자와 빈민이 중심이 돼가지고 사병과 노동자와 빈민이 중심이 돼서 권력의 센터, 그게 뭐 군부대가 됐건 경찰서가 됐건 정당이 됐건 정부 행정관서가 됐건 권력의 센터를 습격해서 점거하고 폭동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하는 그런 폭동 전술을 이제 그 스탈린이, 그러니까 소련이 유럽 각국에 지시할 때였다고요. 이때 이 사람이 기동전의 시대는 끝났다. 소련은 기동전으로 1917년에 기동전으로 혁명을 일으키는 데 성공했지만 유럽 사회는 그거보다 훨씬 더 세련돼 있다. 따라서 유럽 사회에서는 문화전쟁을 해야 된다라 그랬어요. 그때 이 사람은 문화전쟁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진지전이라고 표현했어요. War of Position.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계, 학교, 그 다음에 대학, 그 다음에 뭐 하다못해 유치원까지 이런 데 따리 틀고 앉아가지고 계속 그 주변 사람들과 애들을 세뇌하는 거. 문학의 각 군데에 뭐 각종 무슨 작가협회 뭐 이렇게 따리 틀고 앉아서 비평가협회 뭐 그 다음에 비평잡지 전부 장악하고 자기들과 코드가 맞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거. 그 결과 한 사회의 상징과 언어, 담론 전체를 장악하는 거. 이거를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아주 사악한 천재죠. 이게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인물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쟤들의 수법은 이미 1930년대에 유럽에서 정립된 거예요. 유럽의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정립된 것을 그 이론을 1990년대에 확 빨아가지고 어차피 물리적 혁명 불가능하니까 우리 사회 전체의 교육과 문화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재생산되고 퍼뜨려지고 그다음에 강화되어가는 상징, 언어, 담론 전체를 장악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쪽은 우리 자유민주 진영은 무방비였죠. 감각도 없었죠. 그냥 학교 선생이고 대학 교수고 언론 기자고 이렇게 보이는 거죠. 예술가고 작가고
그렇게 순진하게 본 거죠. 우리는 그냥 본능적 반공만 믿었던 거죠. 우리 선배 세대가 피 흘리면서 이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냈던 그 전통의 힘만 너무 믿은 거예요. 그런데 그 본능적 반공이 가지는 힘은 1985년경에 이미 상당히 쇠락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왜 반공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전체주의에 반대해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관점은 뭔지, 우리의 세계관은 뭔지, 이거를 정립을 안 한 거예요. 그냥 게을르게. 그렇게 저쪽에서 이런 세련된 전술과 세련된 언어를 가지고 쭉 밀고 들어온 거죠. 어느 정도 세련됐냐? 스탈린과 들이받을 정도로 세련된 인간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혁명의 에너지는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삶에 대한 의미를 찾으려는 그 몸부림 속에 있다라고 얘기한 게 루카치예요. 이미 개인을 주목한다고요. 개인을 주목하니까 양날의 칼이에요. 이게 스탈린 공산체제에 대해서도 위험 요소지만 동시에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대해서도 위험 요소인 그런 사상까지 가 있는 그 아주 예리한 사상, 그 면도칼 같은 그런 데까지 가 있는 인물들이라고요. 루카치 같은 인물 보면. 이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립한 그 아주 예리하고 날카로운 면도칼 같은 사상을 저희들이 1990년대 초에 다 섭렵을 하고 그것에 바탕을 둬가지고 문화전쟁을 밀고 나온 거예요. 우린 거기에 대해서 무방비였고. 그 이후에 25년, 30년 가까이 지나니까 지금 요 모양이 옷걸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드디어 무려 33에서 35%의 유권자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문화전쟁 그 프레임 안에서는 멸종동물 취급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멸종위기 동물 취급을 당하고 있죠. 그런데요, 세상 일이 참 묘해요. 이 멸종위기 속에서 위대한 게 진행이 돼요. 제가 이제 인류 진화과학을 안 믿는 분도 있지만 저는 믿으니까 잠깐 이제 얘기를 하면 인류 자체도 그래요. 인류가 다른 유인원들로부터 이렇게 분리된 게 한 600만 년 전 돼요. 근데 600만 년 동안 수십 종의 생명체가 인류에 흐르는 수십 종의 생명체가 인류에 이르는 등장을 했는데 생명종이 그중에 지금 현생 인류 하나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렇게 600만 년 동안 수백 수천 번의 멸종위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생명종이 인류에 이르는 생명종이 워낙에 까다로워요. 애 낳는데 애도 늦게 자라지. 얘가 그렇게 막 네발짐승처럼 타프하게 막 헐락헐락 이렇게 뛰는 것도 아니지. 무슨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지. 나무를 잘 타는 것도 아니지. 뭔가 다 애매해요. 애매한 경계선상에서 이거기도 하고 동시에 저거기도 한 존재. 이런 존재로 계속 남아서 발전을 했기 때문에 전부 다 멸종돼 버려요. 어느 정도 이 멸종위기를 이렇게 겪으면요. 일단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인류에 이르는 600만 년에 이르는 이 생명의 큰 흐름 중에 현생 인류 하나 외에는 곁가지가 하나도 안 남은 거예요. 그게 멸종위기 얼마나 겪었는지 보여주는 거고요. 두 번째로 극단적인 얘기로요. 지금 현생 인류 70억쯤 되잖아요. 70억 명 사이의 유전자 다양성이 불과 500여 마리에 지나지 않는 정말 멸종 직전의 동물인 마운틴 고릴라, 산고릴라에 나타나는 유전자 다양성보다 작아요. 그 무슨 얘기냐? 계속해서 멸종위기 겪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유전자 다양성이 점점 줄어들거든요. 멸종위기로 도달하게 되면. 그 병목 구간을 계속 수백 수천 번을 겪어오니까 지금에 이르러서는 70억 명이나 되는데 개체가 그 70억 명 개체 사이에 유전자 다양성의 폭이 500마리밖에 안 되는 마운틴 고릴라보다 작다니까요. 그 정도로 동질화돼 버린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두발걷기 유인원인데 두발걷기는 굉장히 애매한 짐승이에요. 뒤뚱뒤뚱거리면서 걷는데 그렇다 그래서 손을 잘 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그래서 무슨 잘 달리는 것도 아니고 뒤뚱거리면서 거니까 그 뒤뚱거리면서 걸으니까 나무 타는 능력은 또 약간씩 퇴화됐고 몸통은 이게 이제 사람은 몸통이 이렇게 허리가 가면서 잘록하잖아요. 이때는 주로 채식을 하던 때라서
이 창자가 길어요. 그래서 이 몸통도 이제 펑퍼시심하다고요. 허리둘레도. 이러면 이런 짐승이었다고요. 이런 짐승이 왜 튀어나왔냐면 아프리카에서 예를 들면 이 워낙 기후변동이 심해지니까 600만 년 전에 그러니까 숲과 초원과 준사막 사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모자이크 지형들이 막 생겨요. 숲에서 조금 나가면 바로 초원이 되고 그럼 이 모자이크 지형에서 생기니까 초원을 갈 때는 땅에서 뒤뚱거리면서 걷는 게 유리하고요. 숲으로 돌아가면 나무를 타는 게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무 위에서 살면서 또씩 걷기도 하고 그러면서 두 손이 이제 그 두 손을 해방시켜서 뭐 이렇게 뒤지기도 하고 아마 가장 중요한 용도 중에 하나는 두 손이 해방이 되니까 먹거리를 들고 오는 운송이 가능해진다고요. 그래서 이때 남녀 암수 관계가 상당히 장기화되고 안정화돼요. 장기화 안정화되니까 새끼를 오랫동안 기르고 새끼의 성장 속도가 늦어진다고요. 그거 어떻게 하냐? 그 어린 새끼의 그 두개골 봉합을 보면 그 속도가 인간보다는 빠른데 침팬지보다는 훨씬 늦어요, 벌써. 그러니까 엄마 밖으로 나온 다음에 엄마 뱃속에서 밖으로 태어난 다음에 많이 배우는 천천히 자라는 그런 생명종으로 바뀌어가기 시작을 해요. 이게 이 600만 년 전에 시작된 일이에요. 근데 이 길이 애매한 길이에요. 이게 애매한 길이니까 격가지 생명종이 다 죽어나간다고요. 현생인류조차도 여러 번 한 20만 년 전쯤에 우리 지금 뼈대가 완성이 됐는데 그런 현생인류가 등장을 했고 우리 머리는 한 7만 년 전쯤에 완성이 됐는데 현생인류조차도 엄청나게 이게 줄어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미토콘드리알 이브라는 게 있잖아요. 뭐냐면 그 미토콘드리아는 이제 어떤 기관이냐면 우리 세포 하나하나에 그 에너지를 공급하게끔 관장해주는 조그만 소기관이에요. 세포 하나하나마다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어머니한테서 받아요. 아들도 어머니한테서 받고 딸도 어머니한테서 받고. 그래서 인간의 미토콘드리아들 여러 명의 미토콘드리아를 다 비교를 해보면 약 15만 년 전에 존재했던 한 여자로부터 발생했던 미토콘드리아예요. 그래서는 이렇게 추정이 가능하거든요. 분자시계로 진화생물학에. 분자생물학의 그 분자시계를 가지고 몰큘라 클락 가지고 추정이 가능하다고요. 물론 남자도 그게 그러니까 아버지에서 아들로 전해지는 Y 크로모솜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데 남자의 경우에는 한 20만 년 전쯤에 한 남성의 아들들이에요. 딸은 모르겠어요. 그거는 Y 크로모솜은 아버지에서 아들만 전해지고요. 미토콘드리아는 엄마한테서 아들, 딸 다 전해지니까 좀 계보가 다르죠. 그러니까 인간이 굉장히 그 여러 번 그 뭐라 그럴까 그 멸종 위기에 몰렸던 동물이에요. 이게 전체 600만 년에 걸친 나무 전체로 그 흐름 전체로 봐서도 그렇고 현생인류로 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몰려서 지금 인간이 됐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게 인간의 사촌 형제쯤 되는 네안데르탈의 일이거든요. 몇만 년 전에 멸종했죠. 현생인류랑 부닥친 다음에 멸종했는데 이렇게 그 요즘은 이제 이쪽에 그 유전자를 이렇게 분석을 해요. 한 10만 년쯤 지났는데 그 환경이 좋으면 유전자가 남아 있다고요. 그래서 한 7, 8년 전부터는 네안데르탈 유전자가 다 분석이 됐어요. 휴먼 게놈처럼 네안데르탈 게놈이 다 나왔다고요. 근데 이제 보면은 그 인류랑 부닥치지 않았어도 멸종했을 거다라고 최근에는 이제 그 결론이 나죠. 인류한테 물론 현생 인류한테 밀려갖고 더 빠르게 멸종을 했겠죠. 근데 우리 이 아프리카 바깥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네안데르탈 유전자가 한 2% 섞여 있어요. 저도 한 2% 갖고 있고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갖고 있다고 보는데 네안데르탈을 만약에 현생 인류에 옷을 입혀서 이렇게 놓으면 이래요. 이 정신 능력은 우리랑 비교가 안 돼요. 굉장히 낮아요. 굉장히 낮고요. 언어를 우리처럼 못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던지는 무기 이런 거를 못 만들어요. 던지는 무기를 못 만든다고요. 던지는 행위를 잘 못하는 거예요. 마구잡이 던지기만 하지 조준해서 던지는 걸 못해요.
조준해서 던지려면 엄청난 수의 뇌세포와 감각기관이 순간적으로 작동해야 돼요. 그건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마구잡이 던지기는 하는데 조준 던지기를 못한다. 그러니까 네안데르탈은 찌르는 창 딱 들고서 매복해 있다가 찌르는 창만 썼어요. 투창을 못 썼다고 제블린을. 현생인류는 제블린을 썼고요. 바로 제블린 썼어요. 자,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알다시피 이런 600만 년에 걸친 멸종위기의 연속 속에서 현생인류가 태어난 거예요. 현생인류라는 기이한 생명종이. 얼마나 지독한 멸종위기였으면 사춘종 하나도 없이 격가지종 하나도 없이 현생인류 하나만 그 흐름에서 딸랑 살아남았겠냐 생각을 해보세요. 뿐만 아니라 전 지구를 휩쓰는 70억 명의 개체가 그 개체 사이에 유전자 다양성이 불과 500마리에 불과해서 이제 멸종 직전에 도달해 있는 산고릴라의 유전자 다양성보다도 작다고요. 그건 계속 멸종위기를 겪어왔다는 얘기예요. 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왜 멸종위기가 이게 우리가 어떻게 푸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거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유민주주의도 여러 번 멸종위기 겪었어요.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자유민주주의의 멸종위기예요. 사람들은 프랑스 혁명을 무슨 우리 역사교과서는 대단한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천만에요. 자유평등 박애요? 그 박애 아니에요. 프레터니티. 프레터니티의 뜻은 뭐냐면 자유평등 동지예요. 우리말로 하면 조직의 뜨거운 맛이에요. 그래서 프레터니티 오 데스예요. 무슨 얘기냐면 조직이 아닌 놈은 다 죽여라요. 그게 프랑스 혁명 정신을 이어받은 1870년 파리 꼬민 때의 구호예요. 우리 편이 아니면 다 죽여라. 프레터니티 오 데스라고요. 그 박애 같은 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프랑스 혁명에 박애 정신은 없었어요. 그거 다 일본 애들이 꾸며낸 소리고요. 그 유럽에서 그 설치는 놈들이 다 꾸며낸 소리예요. 이거 보세요. 이게 마리 앙뚜아네트가 끌려가서 목 잘릴 때인데 사람들은 마리 앙뚜아네트를 비웃죠. 오케이, 비웃어도 좋아요. 이 여자 죄목이 뭔지 아세요? 8살 난 아들하고 근친상간했다고 목 잘랐어요. 샤를 왕자랑. 그럼 아들하고 근친상간했다는 건 무슨 증거가 있었냐? 아들을 애미한테서 떼낸 다음에 골방에 가둬놓고 석 달 동안 아들을 쥐어 팬 거예요. 얼레고. 8살씩 꼬마가니까 불러주는 대로 자술서 쓰죠. 그 엄마 죽었어요. 엄마 죽고 나서 아들 어떻게 했냐고요? 럼주 먹여가지고 애가 간경화랑 영양실조로 죽어요. 이게 폭도죠. 이게 폭도가 아니면 뭐예요? 그래놓고 국가재산, 교회재산 다 회쳐가지고 전부 커넥션 따라서 해쳐먹고 혁명 커넥션 따라서. 그때 죽을 뻔한 거예요. 만약에 유럽 전체가 프랑스 혁명의 광기에 휩쓸렸으면요. 그때 프랑스 혁명이 열병처럼 번져나갔거든요. 왕실 없앤다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폼나고. 교회 없앤다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물론 카톨릭 교회지만. 그러니까 다 잡아 죽이려고 들었다고요. 사람들이. 그거에 대못을 받고 야 혁명은 피바다고 저걸로 가면 지옥이야라고 선언을 한 게 영국의 에드먼드 버크예요. 그 사람은 평생 엄청난 개혁가지만 혁명의 물길을 막아냈다. 그 사회를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혁명의 물길을 막아냈다는 점에서 뭘로 꼽히냐? 보수주의 정치 철학의 아버지로 꼽히죠. 그 다음에 1861년 남북전쟁 마찬가지죠. 만약에 이때요. 미국의 남부의 주장대로 미국 서부에서 주민투표에 의해서 노예제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전부 미국 서부가 노예제가 돼버렸다. 그럼 미국은 지금 딸랑 동부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럼 미국 남부서부터 서부에 이르는 큰 지역은 뭐가 되겠어요? 지금 멕시코만도 못한 나라도 있을 거예요. 거기는 멕시코는 면화 플란테이션 차라리 없었다고요. 여기 면화 플란테이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1789년 프랑스 혁명이 번져서 영국이 망가졌고 1861년에 남북전쟁이 없어갖고 미국이 망가졌고 그러면 나중에 가서 줄줄이 나오는 현대문명의 위기는 자유민주주의 위기 누가 막아냈냐고. 못 막아내요. 제1차 세계대전의 자유민주주의 위기는 영국과 미국이 막아냈잖아요. 공산전체주의는 1917년에서 1991년까지
74년 동안 이어졌는데 이 위기 막아낸 거 미국이 막아낸 거 아니에요. 1922년 이탈리아 파시즘에 등장해서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말까지 극우 전체주의, 그러니까 이탈리아 파시즘, 독일 나치즘, 일본의 천황 전체주의, 세 가지 극우 전체주의가 나오는데 이 극우 전체주의 물길 누가 막아냈어요? 영국과 미국이 막아낸 거 아니에요. 프랑스는 나치 앞에 바짝 엎드렸고 1937년에 중일전쟁 터졌고 1939년에 유럽에서 제2차 세계대전 터지니까 그거 영국이 싸우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미국은 그때만 해도 팔짱 꼈어요. 1941년에 일제가 진주만을 공격하니까 그때 미국이 유럽과 태평양 양쪽에 뛰어들어서 4년 만에 다 평정을 했다고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지켜냈잖아요. 그럼 영미가 지켜낸 거예요. 1980년대 후반에서 1991년에 이르는 공산 전체주의 멸망 과정, 이거 두 개가 주도한 거예요. 미국과 한국이에요. 왜 한국이 들어가냐고요? 한국이 그 이전에 앞서 진행된 중국의 개혁개방과 베트남 개혁개방, 그리고 80년대 다음에 동구의 개혁개방, 심지어 러시아의 후에 수습에 있어서의 한국의 박정희식 경제개발 모델이 영감의 원천이었다고요. 그게 모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한국 엄청난 짓 한 거예요. 의외로 굉장히 엄청난 짓 해놨어요. 우리가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는데 모델 케이스를 제공했다니까요. 경제적인 의미에서. 경제 발전의 모델 케이스를 제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이제 또 공산전체주의 다 망하고 91년에 1994년에 WTO 체제 들어오고 1994년에 인터넷 접속이 상용화되면서 지금 우리가 사는 글로벌 질서의 틀이 잡힌 거예요. 이때 우리나라 운동권들 얼마나 무식한 짓 하는지 아세요? 1994년 WTO 출범 반대한다고. WTO 출범을 결정한 게 우루과이에서 열렸어요. 회의가. 그래서 우루과이 라운드라 그래요. WTO 출범을. 그걸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부르는데 그거 출범 반대한다고요. 국내 깡통 좌파들이 화염병하고 죽창 들고 우루과이 대사관을 습격했다니까요. 우루과이 대사관을 습격했어요. 저것들이 그렇게 무식한 것들이에요. 저것들이 누군지는 알아서 짐작하세요. 저것들이 그렇게 무식한 것들이에요. 그 기죽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멸종위기를 뚫고 대한민국 케이스를 보자고요. 대한민국도 이거 여러 번 멸종당할 뻔했어요. 우선 첫째는 이게 자국민을 노예로 삼는 국가 아니에요. 자국민의 20, 30%를. 그리고 중화 사대주의에 물든 탈레반들, 성리학 탈레반들이 지배하는 사회였잖아요. 여기서 야 근대국가라는 건 이런 거고, 근대국가가 되려면 개인이 독립 마인드를 가져야 돼. 독립적 개인이 돼야 돼. 라고 선언한 책이 제가 전에 설명드린 이 책이에요. 우남 이승만의 독립정신. 이게 1904년이에요. 그래서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우리나라의 아니, 일단 멘탈이 돼야 그 다음에 독립을 하든가 말든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멘탈을 확립시킨 책이라니까요. 자, 멘탈 게임이에요. 세상은. 물질 게임 아니에요. 멘탈, 정신, 상징의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비봉 출판사에서 나온 독립정신인데 어느 독지가가 우리 우리 세뇌 탈출이나 이선번 활동 너무 좋다고 20권을 기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많으면은 그냥 오픈해서 했겠는데 20권밖에 안 되니까 이선번 정회원님들께서는 저 이선번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이 책을 보내달라고 신청을 해주세요. 받는 수취인 주소, 수취 주소, 그 다음에 그럼 제가 서명해서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이름 앞으로 서명해야 될지 이런 거 다 메모로 남겨주세요. 서명자 이름까지. 그러니까 서명해서 받으실 분, 어떤 분은 친구 이름으로, 어떤 분은 아들 이름으로 받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희가 그 주소로 택배로 보내드릴게요. 국내에 한해서. 국내에 한해서 선착순 20분만 모십니다. 다 무료입니다. 일체. 그 독재가가 그렇게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해드리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어느 대학 교수분이에요.
이제 독립정신이 그때 1904년에 저희 독립정신의 각성이 있었고 1919년 3.1운동 때에 저항정신이 확립됐고 그리고 그것에 바탕을 둬서 공화국을 선택하잖아요. 3.1운동 이후에 만들어진 그 임시정부들이 전부 공화국을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1933년에 우남 이승만이 그 제네바에 가서 국제 연맹이죠. League of Nations에서 일제를 쫓아내죠. 쫓아내는 그 대중 선전전을 벌이죠. 그 결과로 쫓겨나게 되죠. 그게 이제 만주에 있어서의 일제 학살극을 폭로하는 팜플렛을 뿌리거든요. 그 국제 여론을 환기시킨 거죠. 코리안이라는 존재를 환기시킨 거예요. 1941년에 우남 이승만이 미국에서 Japan Inside Out, 일본 내막기라는 책을 내죠. 그래서 미국 베스트셀러가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미국 사람들한테 당신들은 지금 유럽 전쟁도 무시하고 그냥 팔짱 끼고 있고 아시아에서 1937년 중일전쟁부터 진행되고 있는 일제 침략 행위도 눈 감고서 그냥 팔짱 끼고 있는데 쟤들이 전체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저 전체주의라는 건 온 국민을 극우 전체주의라는 건 온 국민을 전쟁 기계 워머신으로 만들기 때문에 당신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일제가 당신들을 공격할 거다. 그런 공격을 받고 나면 당신들이 유럽과 태평양 양쪽에 걸쳐서 참전을 해서 이 전체주의, 이 망할 놈의 극우 전체주의를 다 문질러 버려야 된다. 그때 문질러 버릴 때 꼭 기억해라. 동아시아에서 한국을 독립시켜라. 한국이 독립되지 않으면 동아시아에 평화와 안정이 오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해요. 그게 1941년 초여름에 나온 책인데 그해 12월에 일제가 진주만을 습격한다고요. 그래 놓으니까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죠. 거기다가 일제가 하도 이상하잖아요. 국민성이 막 할복 자살하고 그냥 총탄 떨어져도 식량 떨어져서 딱 그 총검 앞에다가 항복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총 앞에다가 칼 딱 채워서 수백 명 수천 명이 딱 이렇게 하고서 텐노 헤이까 만자이 텐노 헤이까 만자이 그러니까 천황폐하 만세 천황폐하 만세 하면서 돌격 앞을해서 다 죽어 나자빠지는 거 아니에요. 이 광기란 말이에요. 오키나와 하나 들어갈 때 미군이 몇만 명 죽었나? 그러니까 일본 열도를 점령하려고 원폭을 안 쓰고 계산을 해보면 100만 명이 죽어야 돼요. 그렇게 지독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제의 멘탈이 뭔가를 알라고 보니까 우남 이승만이 쓴 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 간부들의 필독서예요. 그 책이. 그래가지고 그 미국 베스트셀러 됐죠. 그 책이. 그때 그게 베스트셀러 되면서 미국 여론에게 한국이란 데가 있구나. 코리안 페닌슐라 한반도란 데가 있고 저기를 독립시켜줘야 되는구나. 그러면 동아시아의 질서가 잡히겠구나. 이 컨셉이 생긴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1948년 대한민국 건국도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아요. 이거 다 멸종위기죠. 1950년 6.25요. 그게 무슨 김일성의 전쟁이에요. 스탈린의 전쟁이고 그거 간단해요. 스탈린 죽기 전까지는 휴전도 못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스탈린 죽고 나서 3개월인가 지나서 휴전한 거예요. 그거. 모택동이 스탈린 시다바리로 뛰어드는 전쟁인데 김일성이는 그 앞에 배후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이거 죽을 전쟁 대한민국 이런 정도로 밀고 내려오면요 다른 나라 같았으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 선배 세대가 우남 이승만의 리더십 아래 미국의 혈맹의 지원과 함께 막아낸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멸종위기였다고요. 거기다가 1960년, 61년 보세요. 이거 4.19 후에. 이게 우남이 워낙에 서양식 그 교육을 잘 시켜놓고 이러놓으니까 사람들은 전부, 심지어 우남 마지막에 그 4.19 때 그 부상당한 학생 찾아가서 손잡고 울면서 하는 말이 장하다, 장해라 그랬잖아요. 우남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 뭐냐면 이제 시민의식이 각성한 거다. 어느 정도 씨앗이 만들어진 거다. 나 마음 놓고 이제 퇴임할 수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의 의식은 일부가 거기 가 있다고요. 불과 5, 60년 전에
인구의 20% 30%가 노예였던 사람들이 이미 시민사회가 뭐다, 자유민주주의가 뭐다라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건 기대치는 있는데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아니에요. 빵과 먹을 게 없는데 자유민주주의가 되냐고요. 기대치와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극심한 괴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가 이제 박정희가 해결한 문제 아니에요. 튀어들어서 그걸 경제개발을 결국 성공시킨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경제개발 과정이 실제로는 박정희 대통령 죽고 나서 한 5, 6년 있어야 그게 대한민국이 딱 안정되게 이륙을 한다고요. 그전에는 그러니까 외발자전거예요. 우리 제2차 오일 쇼크 때요. 한국은행, 그때 한국은행이라 그러면 요새는 뭐 요새도 황금 뭐 신의 직장이라 그러지만 그때는 족탈불급 신의 직장이에요. 1960년대 70년대 한국은행이라 그러면요. 족탈불급의 신의 직장이에요. 그거 이상의 직장이 없어요. 거기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 무슨 짓 하냐. 제2차 오일 쇼크 때. 현대건설 제다이 현장에서 오늘 입금됐나 안 됐나 그 입금 그거 지켜보고 있다고요. 입금 늦어지면 국가부도 나니까. 그 70년대 말이에요. 그 위기 속에서 박정희가 막판에 총 맞아서 죽은 거고 박 대통령이.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이륙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뿌려놓은 씨앗이 5, 6년 지나서 잘 마지막에 전두환 정부가 잘 이걸 마감을 해가지고 김재익 경제수석, 강경식 그 재무부 장관 겸 이제 그 나중에는 대통령 비서실장. 강경식 원래 저기 아주 뛰어난 분이에요. 저기 EPB 출신이죠. 경제기획원. 나중에 저기 YS가 저거 뭐죠? 저기 IMF 책임을 다 몽땅 거기다 뒤집어 씌웠고 그 다음에 DJ가 또 거기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욕 무지하게 봤죠. 욕 많이 본 사람이죠. 어쨌건 그 얘기는 나중에 IMF 비사는 또 나중에 한번 하고요. 그래서 우리도 대한민국도 저런 멸종 위기를 겪으면서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멸종 위기는 뭐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널널한 거예요. 휴전선 이남의 한국에는요. 1985년 이후 최상의 번영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배 세대가 겪었던 멸종위기나 자유민주주의가 겪었던 그 전쟁으로 막 겪고 이랬던 멸종위기에 비하면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가 심각하게 느끼는 건 이게 정신과 문화를 앞세운 멸종위기라고요. 정신과 문화가 우리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상대방은 굉장히 사납고 악랄한 정신과 문화 상징 체계를 가지고 우리를 딱 포위해 놓고서 너희는 멸종당해야 될 동물이야. 너희는 이미 멸종한 동물이야 라고 우리를 매일 매순간 세뇌하고 압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희한한 꼴인 거예요. 물리적으로 멸종위기가 아니에요. 전혀. 정신과 문화에 의해서 멸종당할 상태에 도달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불확실 문제가 뭐냐.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의 오메가가 전부 정신과 문화와 상징과 언어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순수 개인에 바탕한 자유민주주의 문화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냐. 이 게임이라고요. 그게 한국인이 올라서 있는 저울이에요. 전번에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자유민주주의는 영국과 미국이 만들어내고 보호하고 육성한 제도예요. 다른 어떤 나라도 여기에 오너십을 주장할 자격이 없어요. 프랑스는 200년 전에 오너십을 던진 바보 같은 민족이고요. 독일은 전범국가고요. 일본도 전범국가고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영국에 빛나는 전통이 있냐? 없어요. 우리가 미국에 빛나는 기독교 보수주의, 그 풀뿌리 민주주의 있냐?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뭐가 있냐? 자의식이 꽉 차 있는, 땀 흘려서 일하는, 내가 내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는, 욕망을 갖고 있는 순수 개인밖에 없는 거예요. 이 순수 개인의 바탕을, 개인이 각성해서 자유민주주의의 문화 기반을 이룰 수 있도록 엮일 수 있냐? 이게 한국인이 부닥쳐 있는 위대한 실험이에요. 위대한 도전이에요. 그 한국인 전체는 저나 이 방송 보시는 분이나 전부 인간 마루타들입니다. 문명과 역사가 만들어낸 실험실 속에 갇혀있는 인간 마루타들이에요. 이 실험에 실패하면 우린 멸종동물 되는 거예요. 한국 사회의 자유민주 시민이라는 건. 이 실험에 성공하면 영국처럼 빛나는 전통이 없더라도 미국과 같은, 이미 미국은 그 독립 이전에 한 150, 60년 전부터 17세기 초부터
기독교 공동체에 의한 보수주의, 풀뿌리 민주주의 전통이 있다고요. 그런 거가 없이 그냥 하루하루 땀 흘려서 먹고 살아가는 시장 속에서 이런 순수 개인들이 각성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운영해낼 수 있는 정신문화 기반을 만들 수 있냐. 그 실험실에 우리가 지금 불려나와서 시료로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인간 마루타로서.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잠깐 또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그 원칙과 가치만이 이건 다 정신의 게임이고 문화의 게임이고 상징의 게임이고 담론의 게임이고 언어의 게임이에요. 원칙과 가치만이 정신과 문화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강의 비대칭 무기는 뭐냐? 인권과 시장이에요. 인권과 시장이에요. 근데 아까도 보셨지만 인권이 그럼 휴전선 남쪽에서만 끝나냐? 시장이 휴전선 남쪽에서만 끝나냐? 문재인 정부나 저기 깡통 좌파나 주사파나 전대협 애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민변, 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그 사람들 인권 남한에 들어와 있는 휴전선 남쪽에 들어와 있는 간첩까지만 끝나잖아요. 휴전선 북쪽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안 하잖아요. 뭔 놈의 인권이 그래요? 인권이라고 보편적인 건데. 그러니까 비정편협 이기죠. 그래서 북쪽에 대고 야 저기 인권 없어. 저기 대량학살 전체주의 체제야. 그러면 KBS 같은 공영방송에서 북한에 대해서 야만적 증오심을 드러내는 자들이라고 방송으로 때려버리잖아요. 인권의 보편성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 극우가 되는 사회인 거예요. 우리나라의 극우의 정의는 인권의 보편성을 주장하면 극우예요. 휴전선 넘어서에 대해서 인권과 시장을 주장하면 극우예요. 오케이, 그게 극우라면 나 극우 하겠어요. 그거 이미 극우죠. 그게 극우라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왜 인권과 시장을 컨셉으로 해야 되냐. 자유민주주의와 세계시장 속으로 북한이 끌려 나오지 않으면 핵무기나 대량殺伤무기 또 만들죠. 시간 문제죠. 그러니까 핵과 대량殺傷무기, 궁극적인 비핵화. 궁극적인 비핵화는 결국 뭐냐면 인권과 시장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주장해야 되냐. 일체 퍼주기를 반대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애들 의약품, 뭐 임신부가 먹어야 될 비타민, 뭐 긴급 구호식품 이런 거 빼고는 퍼주는 거 다 반대해야 돼요. 그리고 꼭 퍼줘야 된다면은 첫째가 현물이어야 되고요. 현물 원칙. 달러를 퍼주면은 그게 고스란히 저기 뭐야 주석궁에 가서 그 체제 그 관리하는 그 재원으로 쓰여요. 현물로 주면 못 하잖아요. 현물로 주면 바깥에다가 실어내다가 저기 만주에서 팔아야 되는데 그건 쫙 감시망 동원하면 만주에서 우리가 현물로 준 예를 들어서 뭐 구리 전선이 저기 뭐 간도로 빠져나와서 저기 뭐 길림성으로 빠져나와 가지고 그냥 팔리고 있다. 이건 바로 식별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물이냐 아니냐는 현물로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매칭을 시켜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 야, 너희 인권 개선해. 정치범수연서 하나 해. 여기다 정치범수연서 지금 그 지도예요, 이게. 너 정치범수연서 하나 없을 때마다 우리 뭐 줄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현물과 매칭을 요구를 해야 돼요, 우리가. 문재인 정부를 그렇게 압박해야 돼. 왜 네 맘대로 네 돈이냐? 우리 돈이지. 국민의 세금 된 거 가지고 네 맘대로 하냐? 넌 그러면 당신은 저기 국정농단 정도가 아니라 인류 보편성 농단이야. 당신 퇴임한 다음에 전체주의 대량학살 정권 부역질로 우리가 저기 국제사법재판소에 우리가 고발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왜 지 맘대로 퍼줘요? 우리한테 누가 퍼줬나? 그러니까 굶어 죽을 거 긴급 구호 식량은 보내준다 이거예요. 애들 먹을 비타민 보내준다 이거예요. 임신부 먹을 비타민 보내준다 이거예요. 백신 보내준다 이거예요. 그러나 단 하나의 경제적인 거래도 함부로 퍼주지 마라. 그럼 반드시 첫째 달러 퍼주면 안 돼. 현물이어야 되고 퍼주더라도 두 번째 반드시 매칭돼야 된다. 그쪽에 인권 개선이랑 그쪽에 제도 개선이랑 매칭돼야 된다. 왜 그냥 퍼주냐? 우리가 호구냐? 두 번째는 뭐냐?
아, 거기 미국 트럼프가 얘기 잘했네. 민자 투자만 자기는 열겠다. 세금으로는 안 퍼주겠다. 그거예요, 우리 정신도. 민자 투자 열어라 이거예요. 대한민국은 우리가 경제 개발할 때요. 차관을 못 얻어서 고생했잖아요. 그 차관 준 사람이 우나미승만의 영부인, 부인인 프란치스코 돈노 여사가 한국에 불러들였던 국제금융 알선인이라고요. 아이젠버그. 유태인. 그 아이젠버그가 우나미승만 때부터 드나들다가 그게 연결돼서 박정희 때 드나들어서 우리 차관을 어레인지해서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나마 해외 노동자들 임금을 담보로 해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면 민자 투자를 요구를 해야 돼요. 왜 정부가 투자하려고 그러냐. 민자 투자해라. 예를 들어서 토지개발공사와 JP 모건과 어쩌고 저쩌고가 이렇게 컨소시엄 구성해서 무슨 철도 투자를 해라 이거예요. 철도공사랑. 그러면 나중에 가서 그거 투자성 제대로 투자 검토 안 하고 투자했어? 아, 그러면 지금처럼 재판에서 우리가 다 배임으로 잡아넣을 거 아니에요? 문영표가 삼성 합병에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해줬다는 걸로 5년 받았는데, 그까짓 거 가지고 대한민국 간판 기업의 오너십을 지켜주겠다고 결정해 준 거를 5년씩가 받았는데, 이거는 국민 세금을 갖고 혹은 우리나라 철도공사의 소중한 재원을 갖고 북한에 쏟아부었어. 그러면 철도공사 사장은 종신형 때려야죠. 경제성 검토해서 아니면. 그러니까 경제성이 있냐 없냐는 해외기업 같이 끌어들여오면 알잖아요. SPC라는 게 뭐냐면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예요. 우리 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의 특정 구간이 민자 구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민자 구간은 딱 그것만을 위한 주식회사예요. 딴 것도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 민자 투자. 그러면 그 주식회사 만들 때 지분의 일부는 철도공사, 일부는 오스트레일리아 쪽에 그 무슨 유명한 사회간접자본 투자 많이 하는 애들 있잖아요. 저 이제 이름도 다 까먹었다. 그런 해외 IB들, 그러니까 인베스트먼트 뱅커들, 그러니까 투자은행들 이렇게 엮어갖고 컨소시엄으로 하나하나 투자해라 이거예요. 아, 필요하면 지불 보증은 오케이. 그렇게 컨소시엄이 제대로 해지면 대한민국 정부가 일부 지불 보증해 주는 건 오케이. 그거 이상 하지 마라 이거요. 우리 지불 보증이 없어서 우리 그 똥 받아내고 시체 닦아내는 간호원들의 월급을 갖다가 걸고서 그것도 거의 꿇어 엎드려서 우리는 차관을 땡겨서 했는데, 그래서 이거를 청년 세대한테 말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호구냐. 우리 선배 세대는 이러이러하게 해서 일궜는데 지금 우리의 세금, 우리의 재원을 가지고 저게다가 쏟아부어 지 맘대로 일개 정부가, 일개 권력이, 일개 정권이 지금 저런 식으로 퍼지면은 전체주의 체제가 온전히 돼가지고 나중에 청년 세대가 걸머져야 될 빚, 그리고 청년 세대가 얻어맞게 될 핵무기로 다시 돌아온다.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전선을 형성해야 돼요. 자한당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자한당이 이 싸움에 들어와야 돼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한당이 이 싸움에 들어와야 된다고요. 이 싸움을 할 수 있는 비대위를 구성하시라고. 이 싸움을 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 비대위를 구성하시라고요. 이렇게 깃발 들면요, 청년도 쫙 와요. 요새 애들이 얼마나 자기 이해관계에 빠른데, 그리고 이건 정당한 이해관계라고요. 투자가 들어가려면 시장 논리에 따라서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시장 논리에 따라서 들어가려면 개혁 개방되고 자유화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현물로 집어넣어야 되고 매칭으로 집어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부 민자 투자로 집어넣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통일부에서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그림 그리는 거요. 나중에 전부 저거 큰일 날 짓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해서 퍼주기 반대, 햇볕 버전 2 반대, 퍼주면 빛과 핵으로 돌아온다. 우리가 호구냐. 이런 플래카드 걸고 우리가 시위를 해야 되고, 이런 플래카드 걸고 문재인 정부를 압박해야 되고, 이러한 컨셉으로 한미일 국제 공조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인권과 개방시장을 핵심 명제로 삼은.
그래서 우리가 대판 싸워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인도주의적 지원 한다니까요.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씨감자 지원도요. 집단 농장엔 지원 안 해야 돼요. 개인한테 터반용으로만 지원해야 돼요. 직접 돌아다니면서. 전부 장마당을 어떻게 기를 것이냐, 집단 농장을 어떻게 해체시킬 수 있냐, 이런 각도에서 지원을 해야지. 안 그러면 지원할 필요 없어요. 그냥 긴급 구호물품만 집어넣어주면 돼요. 자기가 자기를 돕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밖에서 왜 도와주냐고요. 또 밖에서 도와주면 현상이라도 유지되면 다행이야. 지금 문재인 정부처럼 막 위에서 퍼주고 위에서 달러를 줘버리면요. 김정은 체제만 강화돼요. 우리 그걸 못 본다 이거 이제. 우리가 호구냐? 그걸 우리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